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됐으니까. 일단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제 소개는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취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PPL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알자 중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2시부터 이 장소에서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안내는 이미 여러분들이 포스터도 보셨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한국 사마천학회 밴드나 한국 사마천학회 페북이나 여기를 통해 가지고 공지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밴드 가입하시면은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사드 사태 때 2016년도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가 대단히 경색돼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한중 관계가 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다 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중 관계 사드 문제 때문에 경색된 한중 관계 때문에 제가 기업인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하냐, 보복하냐 이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아주 단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라든지 기본 지식이라든지 이런 오해와 편견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한국 사마천학회를 2014년도에 창립을 했는데요. 한참 활동하려고 준비하는 와중에서 사드가 터지는 바람에 거의 학회가 주저앉았었습니다.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던 것을 작년에 겨우 제가 재건을 해가지고 이제 장소도 옮기고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보자. 근데 수단이 뭐가 좋겠느냐? 어떤 방법과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마천학회 활동이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공부해온 중국에 관계되어 있는 정보들을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유튜브용 동영상을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듣는 와중에 쉬는 시간이라도 유튜브 가셔서 이제 구독 신청을 해서 좀 더 힘을 주시면은 아마 상당한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강의는 매달 한 번씩 하는 이 강의는 4시간씩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가 이제 전반부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전반부를 이끌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전문가들을 모셔와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강의의 제목을 주변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했더니 저렇게 달마토로 줄여주셨어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그죠? 말 되죠, 그죠? 달마토 좀 알자 중국입니다. 좀 알자 중국은 제가 이미 기약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중국말로는 지다우디어 중국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보니까 Learning a Bit of China, 그래서 LBC라고 줄여놨습니다. 이게 큰 타이틀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타 다른 서브 타이틀들이 이제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드려야 되고 해서 제가 출판사들한테 후원을 받아놨어요. 앞에 보시는 책이 두 종류, 최근에 제가 낸 책입니다. 저자벽과 경제를 말하다 하고 나는 사기로 경영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책을 5권씩 후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낼 겁니다. 그래서 맞추시면 이걸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 10분이 이제 가져가시는데, 그리고 저 앞에 제 책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한국 사마천학회에 정기적으로 후원 계좌를 열어주시면은 거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다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한번 보시고 후원을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제 와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지만은 학회에다가 제가 또 학회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무보수로 올 연말까지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강사료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액의 강사료를 드려야 되는 분들만 지금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재정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회 후원 그 신청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 드릴 퀴즈는요. 좀 알자 중국 서브 타이틀로 좀 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학회 이사님들은 빼고 좀 가중 뭐의 줄임말일까? 네, 좀 가자 중국. 맞추셨어요.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드릴까? 나중에 줄까요? 드릴까요? 좀 가자 중국입니다. 또는 좀 가보자 중국이요. 뭐 제 동영상을 보시거나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정보를 파악하셨겠지만 저는 지난 23년 동안 중국을 한 170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의 사진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들이고 귀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 중국 역대 명인들의 초상화라 그러면 한국 전 세계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서 귀한 책을 구하고 그걸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들을 전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이 인물들 이렇게 사진들이나 얼굴들 초상화들 보시면은 어디서 났지? 그리고 전부 다 제가 공개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러고 보니까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노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태우 씨 말고 그 노나라 노씨 있죠. 공자님 고향인 산동성 그 노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강화도에 저기 뭐 본적이 강화도도 있고 또 어디 뭐 한평인가도 있고 한데 그 노씨 성을 가지신 전주에 사는 한 분이 어느 날 제 책을 보고는 제 책에 보면은 사마천의 인간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은 노중련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보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필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 종친회에서 이 노중련 초상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조상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종친회에 제가 초상화를 파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저하고 산동성 여행을 갔을 때 노중련 사당을 갔거든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일부러 노중련 사당을 코스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노중련 고향 마을하고 이분이 친분 관계가 맺어져가지고 노중련 제사 지낼 때도 가고 사진 찍어와서 저한테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성씨들의 대부분이 조상들이 선조들이 중국 성씨에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좀 가중 가운데에서 중국 성씨 탐방을 한번 할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좀 가보자 중국입니다. 중국말로는 시시디얼 중국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알고는 뭘까요? 좀 알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좀 알은 나왔으니 좀 알자. 고만 맞추시면 되잖아. 고사성어, 그죠?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좀 알자 고사성어, 줄여서 좀 알고. 일단 두 분은 됐네요, 이제. 10권 가운데 이제 2권은 나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만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강좌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달마터 좀 알자 중국은 일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진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중화, 중원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흥미롭게도 여러 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보게 되면 중국에 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그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거의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숫자입니다. 요리도 가지수도 뭐 기본 8가지 뭐 시작해서 시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서안. 서안에 가면은 꼭 빠지지 않는 그 음식이 서안 만두 요리라는 겁니다. 덕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두 요리를 먹으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진주 만두라는 건데 이 손톱만한 만두가 나옵니다. 국물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만두를 떠는 이제 종업원이 요만하니까 그게 국자로 뜨면은 하나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개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걸리면 우리나라 분들은 투덜투덜 하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좋지. 그런데 꼭 하나를 걸리더라도 그 하나에 대한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해줘요. 종업원이.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술술 잘 풀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숫자대로 중국 사람들 숫자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숫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분은 조창환 씨라고 지금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상무로 있고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상임위원이자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중국이라든지 노마드 라이프 같은 저서 여러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조창환 씨를 초빙해서 이분은 사드를 읽어야 중국이 보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전문가로 살아남기까지 이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뭐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6월달, 7월달까지 제가 전문가들을 다 초빙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가시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보고 가십시오. 어떤 분이 오시는지. 중간에 가버리시면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좀 가중 말씀드렸죠. 그죠? 좀 가자 중국 프로그램이 한 보름 전에 세팅이 됐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갑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가고 제자백가로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묵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맹자, 그 다음에 공자, 태산, 그리고 관중, 아시죠? 관중까지 해서 제자백가의 주요한 인물들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나왔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진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보복이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니까 기업인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하냐, 보복하냐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한 대답이 이겁니다.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째째하게 보복하는 것은 원래 그렇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은혜와 원한에 관한, 원수에 관한 관념이 투철합니다. 중국 사람들 DNA 속에는 은혜와 원수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중국 영화를 한번 무협 영화 그죠? 중국 영화 하면은 이제 무협 영화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는 SF 영화고 미국 사람들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미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SF 영화를 잘 만들죠.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지금 흥행 아주 폭발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시가 막힌다는 얘기죠. 중국 사람들이 잘 만든 영화는 무협을 곁들인 사극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 보고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사람들 보고는 과거 퇴행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로 돌아갈 만한,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만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250년짜리 아닙니까? 그죠? 중국은 5,000년이라고 하는 단절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황하 문명이 계속 지속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축적되어 있는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책으로 본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정보가 책에 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거의 대부분 다 과거에 가서 찾습니다. 실제로 그 과거에 나와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중국 사람, 중국 지도자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은 어떤 공식 석상 같은 데서 입만 열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오프닝 멘트를 고사성어로 하거나 유명한 시인의 시로 하거나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달 방식이 이미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과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가서 미래에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들을 전부 다 과거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5,000년이라고 하는 단절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있는 경험이다. 노하우가 과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입니다. 왜? 중국 영화의 90% 이상의 주제가 뭡니까? 복수의 복수. 다 복수 아닙니까? 특히 무협 영화 보세요. 전부 다 복수입니다. 누구한테 박해를 받아가지고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절치부심 그저 이를 갈고 실력을 닦아가지고 결국은 원한을 갚는 복수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줄거리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당해온 배신입니다. 관으로부터 당해온 것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로부터 당해온 배반, 억압 이런 부분들이 몸에 아주 강하게 배어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는 보복에 대한 관념이 아유 수천 년 동안 몸속에 배어가지고 DNA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온의 개념도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중국 속담 가운데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속담이 뭐 군자 복수 10년 뒤라도 늦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그보다 더 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 이 속담은 인용을 안 하던데 보니까요.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여기 중국 사람들의 아주 간결한 은혜와 은원관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는 원래 그렇다. 복수하는 거는 왜 이렇게 복수하냐 물어보길래 원래 그렇다. 왜 은혜와 사드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의 군사 동향까지 탐지할 수 있는 조금만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은 설비를 확충하게 되면은 중국 북방 쪽하고 러시아 쪽까지 군사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사드가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뭐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게 중국 사람들의 판단이죠. 그거를 원래는 설치 안 하겠다라고 외교 무대에 나와가지고도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거 설치 안 한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느닷없이 설치를 해버리니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복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저렇게 큰 나라가 왜 보복하냐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큰 나라는 보복 안 할 거라고 하는 아주 안이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에이, 가진 것도 많고 등치도 큰데 왜 그걸 때릴까? 왜 못 살게 굴까? 근데 등치 큰 놈이 뭐 안 때리든가요? 때리는 건 다 등치 큰 놈이 때리지 무슨 그죠? 작은 놈이 누가 때리든가요? 학교 다닐 때도 보셨잖아요. 등치 크고 힘센 놈이 때리지 뭐 작은 놈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피해 의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렇게 큰 나라라고 하는 전제에는. 세 번째, 째째하게. 보복은 째째해야죠. 복수를 하겠다는데 째째하게 복수를 해야지. 이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대충 그냥 어깨 한 대 치고 됐다 넘어가자. 이게 복수입니까? 복수 아닙니다. 보복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째째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정말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 쪽 그죠? 예. 그 다음에 중국과의 사업하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느낀 그 피부로 와 닿는 보복은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복 사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보복을 많이 당한 데가 롯데 아닙니까? 사드 부지를 이제 제공하는 바람에 롯데가 제일 보복을 당했는데 중국 내에 있는 롯데마트가 어떻게 보복을 당했냐 그러면요. 여름에 카트를 끌고 중국 사람이요. 카트를 끌고 그 마트 내에 있는 롯데마트 내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삽니다. 카트 안에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그리고 그 카트를 끌고는요.
1시간 동안 롯데마트 안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반품하고. 안 산다고. 그렇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치졸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복수는 째째하게 치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뼈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복수지 뭐. 안 그러면 그게 복수입니까? 그죠? 중국인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제 강의 아마 주제가 될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은혜와 원수에 대한 사례들을 아주 좀 이따가 2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입니다. 사드는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종래 일반적인 방공유도탄과는 달리 아예 탄 요격만을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거기에 X밴드 레이더를 장착을 하게 되면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1800km 정도까지 간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다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열을 낸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성주에 설치되어 있는 사드는 지금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기능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철수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나라라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얼마나 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모르세요. 그래서 또 책이 아직 8권 남았으니까 자, 퀴즈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클까요? 98배. 예? 98배 말고 면적을 얘기해 주셔야지. 예? 우리 학회 이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예. 956만 뭐요? 뒤에 단위요? 제곱킬로미터 956만.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죠? 예. 맞힌 걸로 하죠, 뭐. 예. 약 4만 킬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곱킬로미터가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남한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배 내지 뭐 98배 이렇게 또 되게 이제 약 100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 땅의 100배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조금 더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동서 길이하고 남북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중국.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나라 기업인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중국 면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열에 한두 명도 안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국을 공부하고 들어가서 사업을 안 하시더라는 얘기죠. 여기 충청도에서 전라도 가서 사업하려면은 그 지역의 풍토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 같은 걸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게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의 나라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현지화 전략을 전혀 나중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기업들 사례를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현지화 전략은 필수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보다 100배 가까이 큰 나라의 어느 지역에 가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건 성 가운데서 또 도시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도시도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를 들면 상해 인구가 2천 몇백만이나 된단 말이죠. 상해 인구만 2천 몇백만 명이고 중국은 웬만한 도시들이 다 1,000만 왔다 갔다 하는 나라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그 도시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떤 구에 가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냐. 그럼 그 구도 공부해야 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대단히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역사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게 중화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역사, 우리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놓고 호감이 어마어마하게 갈라집니다. 그건 직접 제가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서길이와 남북길이요? 그 사이에 저기 안 찾으셨어요? 스마트폰? 자, 동서길이 나왔습니까? 예? 5,000km 약. 예. 그 다음 남북은요? 5,500. 예.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동서 길이는 약 5,200km 정도 되고 남북 길이는 약 5,600km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미국 면적을 조사를 해봤더니 다 달라요. 사전마다. 네. 그래서 야구를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동서로 5,200km가 킬로미터 하면은 시차는 몇 시간 정도 납니까? 시차요. 4시간. 시차는 4시간 납니다. 약 4시간 납니다. 그러니까 1,200km당 1시간씩 시차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4,800km가 4시간 나는 거니까 약 4시간 조금 더 나는 셈이죠. 누가 아까 5시간이라 하셨어요? 예, 5시간도 맞춘 걸로 하죠. 그죠? 4시간에서 약 5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겨울에 기후차는요? 약 몇 도 정도 나겠습니까? 70도. 예. 약 70도 정도 납니다. 예, 이게 해남도가 영상 한 2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저쪽에 흑룡강성 제일 꼭대기 제일 추운 데가 영하 한 50도쯤 됩니다. 제가 2000년 겨울에 그 12월 29일인가 30일 날 상해에서요. 영상 12도에서 긴팔을 입고 기차를 타고 38시간 기차를 타고 38시간 기차 타보셨어요? 돕니다. 약간 돌아요. 그것도 겨울에 추우니까 더하죠. 이제 바깥에 뭐 내다보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잠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자고 일어나도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38시간 기차를 타고 장춘에 내렸더니 영하 30도더라고요. 모든 세상이 다 얼어 있습니다. 장춘은. 바닥이 전부 다 빙판입니다. 그런데 이 장춘의 택시 기사들은요. 스노우 타이어도 없고 체인도 없습니다. 왜? 생활이 그러니까. 1년에 보통 4개월 이상을 꽝꽝 얼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닙니다. 쌩쌩거리고 막 탄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시차가 4시간 나고 겨울에 약 70도 이상 기후차가 나는 나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는 이걸 이제 절대 크기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생활 환경이나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10평짜리 아파트에서 10평짜리 집에서 사는 집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하고 100평짜리에서 사는 사람하고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100배 나니까 사실 1000평짜리 사는 거죠. 중국은. 우리가 만약 10평짜리 집에 산다면은 그러면은 생활 반경이나 그다음에 움직임의 동선의 거리라든지 문화 생활이라든지 기타 음식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중문의 영어 표현이 차이 나잖아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라고 해서 차이 나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집니다. 자체 내로. 중국 자체 내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재미난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시면 유럽 갔다 오면은 거의 대부분 다 도시를 거론을 합니다. 로마 갔다 왔다, 파리 갔다 왔다, 런던 갔다 왔다, 그리고 미국 갔다 와도 LA 갔다 왔다, 뭐 캘리포니아 갔다 왔다. 그래도 주 단위까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만 갔다 오면 중국 갔다 왔다 그래요. 그죠?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어디 갔다 왔지? 휴가 때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나 시안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중국 갔다 왔다 그래요. 유럽 갔다 와, 파리 좀 갔다 와서 이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 거야.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군데를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또 사전에 중국을 약간 무시하는 그 경향도 있고 사전 준비도 안 해갖고 가니까 어딜 갔다 오신지 모르는 거야. 다음부터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꼭 도시를 얘기하십시오. 예. 왜? 100배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배입니다. 예. 성 하나 갔다 한번 제대로 돌아다니려면은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아마 다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한 달 갖고도 부족할걸요. 그죠? 웬만한 데는. 근데 거기를 4박 5일, 5박 6일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왔다? 이거 조금 중국을 좀 깔보는 거죠. 바탕에는 그런 게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자. 절대 크기는 차이를 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차이를 내게 된다.
같은 땅덩어리 내에서도 중국은 기후, 풍토, 그 다음에 특히 민족은 56개 민족이지 않습니까? 56개 민족인데 한족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다민족 1돌출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원래는 94% 정도 됐었습니다. 한족이. 그러던 것이 신중국 들어와가지고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갔죠. 왜? 이제 산하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한족은 하나씩만 놓게 하고 소수민족 둘씩 놓게 했어요.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은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몇 나라 크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중국이 약 960만, 사람 숫자가 약 14억입니다. 현재 2016년로 봐서 땅 크기가 세계 2위입니다. 땅 크기가 그렇다는 얘기고 인구는 뭐 세계 1위죠. 그죠? 지금 인도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국경선 총 길이가 약 2만 킬로 정도나 됩니다. 뭐 어마무시한 국경선을 가지고 있고 이 인구는 16억까지 증가하면 멈출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952만 제곱킬로미터라 그러는데 어떤 통계에는 또 미국이 중국보다 큰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땅 크기로 봐서는 뭐 중국이 미국보다 크다니까. 동서 약 4,500km, 남북 약 5,500km, 뭐 거의 비슷한 거죠.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인구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3억 현재 2천만 2017년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우리는 남북한 합쳐가지고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일본이 약 3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은 통계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만은 통계를 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숫자 통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중국의 황제들을 제가 조사하고 공부를 하면서 명군들 있잖아요. 유명한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명군들의 공통점을 이제 뭘로 찾아봤냐 그러면 수명으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몇 살 정도 즉위해서 몇 년 정도 재위하다가 몇 살 정도 돼서 세상을 떠났을까? 요거를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통계가 나왔습니다. 20대 전후로 20에서 30세 사이에 즉위해서 황제 자리에 약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재위하다가 60세 전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 명군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한국은 어떨까 하고 한국도 찾아봤더니 한국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왕조 체제는 그 우리 백양 선생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대만의 유명한 지성인 이제 중국말로는 보양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마천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번역을 하고는 이분을 보고 싶어서 대만까지 직접 찾아가서 한번 뵙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 보양 선생이 이제 남긴 유명한 저서가 추악한 중국인이라는 책. 그 다음에 중국인 사강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을 모두 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국내. 하나는 추악한 중국인으로 그대로 제목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원래는 맨얼굴의 중국사로 초판이 나왔다가 중국인 사강은, 두 번째 책은 이제 백양 중국사로 이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왕조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왕위 계승 문제에 관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궁둥이만 있으면 된다. 라는 유명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을 궁뎅이만 있으면 된다. 이게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다. 인성이 뭐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왕조 체제는 결국은 적장자가 궁뎅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보위에 앉을 수 있는 궁뎅이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황제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왕조 체제의 한계가 뭐냐 그러면 일단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아들이 임금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래 앉아 있으면 아들이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라는 게 뭐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은 사실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명군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면은 권력이 너무 오랫동안
보좌에 앉아 있으면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해요. 그래서 처음엔 잘 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정치를 엉망으로 한 제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의 조건하고 자연적인 수명의 함수관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나이에 죽는 것도 사실 왕조체제에서 왕들한테 복이 됐다는 거죠.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태종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꼽는 사람이 당태종인데, 당태종은 말년에 돌아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신하들을 이유 없이 죽이고 하는 그런 실수를 몇 개 저지릅니다. 그리고 공주들이 막 집안 단속을 못 해가지고 공주들이 막 권력 와가지고 설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 죽어요. 만약에 당태종이 10년 정도 더 임금자 황제 자리에 있었으면은 말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수명이 주는 이 축복이,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세종대왕도 그렇고 정조대왕, 조선시대 때 명군 해와야 뭐 세종대왕하고 정조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이 두 분도 보면은 수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되게 다 60대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들 말년에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통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계를 내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은 재미난 현상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료나 기록에 나오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근데 나아가서는 이제 뭐 서양하고도 비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의 절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몇 나라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국 땅덩어리입니다. 입체 땅덩어리입니다. 지도입니다. 이게 짙은 색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그죠? 잘 아시죠? 그죠? 초록색이 짙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해발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죠. 초록색은. 갈색은 전부 다 산지에 해당됩니다.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 서고동저. 예. 나중에 책 한 권 달라고 하십시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서고동저 아닙니까?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이 모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라는 얘기죠. 특별하게 일부 지리를 제외하고는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유추가 가능해지냐, 그러면 중국이 왜 운하를 팠는가라는 게 가능해져. 중국의 운하가 남북 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흐르는 강하고 사이사이에다가 운하를 파서 연결을 시켜놓으면 남북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운하를 파놓으면. 그래서 남북 대운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 운하를 판 역사가 중국은 대개 기원전 6세기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0년 가까이 팝니다. 남북 대운하가 경항대운하라고 하는데, 북경에서, 경자는 북경의 경자입니다. 항은 항주의 항자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항주까지 약 1700km 정도 운하를 팝니다. 약 2000년간에 걸쳐서요. 2000년간 넘어 걸쳐서 팝니다. 그러니까 운하, 우리나라가 뭐 4대강 얘기할 때 운하 얘기하고 난리가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책을 내면서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중국 운하 이야기를 하면서 운하를 판다는 것은 경제와 물자 교류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도시가 생김으로써 그 도시가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없으면 운하를 파는 건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그건 자연 파괴밖에 안 된단 말이죠. 중국 경항대운하가 흘러내려가는, 남북대운하가 흘러내려가는 곳에 위치한 도시들 잘 보세요. 양주, 소주, 항주. 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이다. 또 이 도시들에서 얼마나 많은 문인들이, 예술가들이 배출된 줄 아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 동서로 흐르고 있는 물을 남북으로 이어가지고 물자를,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서로서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그 도시가 풍요로우니까 그죠. 남쪽 도시가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말이 나니까 산물들이. 그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문화의 역할이 그런 거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하려면. 그걸 무모하게 해놓는 바람에 지금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즉 서쪽에 높고 동쪽에 낮다. 서고동전은 궁극적으로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남북 대운하를 판 이유도 강이 모조리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길을 잇기 위해서 남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유추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중국 주요 성시에 대해서 그 자동차 번호판 얘기하면서 34개를 모두 다 소개할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참고 자료 지도 2장이 있을 겁니다. 버리시지 말고 다음 달에 오실 때도 이걸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기 짚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중국의 주요 성시들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입니다. 56개 민족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족이 그 가운데서 91%다. 전문적인 용어로 1민족 돌출형 다민족 국가다. 소수민족은 나중에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소수민족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보시려면 중국에서 어디를 가면 제일 편하냐 그러면 운남성 가시면 됩니다. 윈난의 쿤밍, 곤명, 그 옆에 가면은 리지앙이라고 여강, 그 다음에 딸리 이런 쪽으로 가면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수민족을 접촉을 하거나 또는 보고 싶으시면은 티베트로 가시면 됩니다. 라싸라고 하는 곳에. 오른쪽은 이제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신강성 쪽으로 가면은 저런 소수민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쪽 계통 사람들하고 많이 닮았죠. 그죠? 실크로드를 제가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다녀왔는데요. 실크로드 가게 되면은 저런 그 위구르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실크로드의 위구르족을 보면요. 우리 무슨 얘기가 돌았냐 그러면 김태희가 가서 포도 따고 있더라. 이쪽은 다 트러판 가면 다 포도밭이거든. 건포도고 뭐 이래. 그러니까 다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소수민족 분포도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 복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중국 사람들이 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 뻥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의 과장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과장이 뻥이냐 창의성이냐라는 문제를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뻥이 세거든요. 그죠? 그래서 뻥 사례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릴 텐데, 과장법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 하나.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들이 과장법이나 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단순하게 뻥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수사법, 그 다음에 그 뻥의 바탕에 깔려있는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장법을 이해하는 코드가 뭐냐 그러면 지대물박입니다. 네 글자로 표현을 하면. 땅은 크고 산물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100배나 되는 땅에다가 기후차가 70도 겨울에 나니까 산물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저기서 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많고 큰 거에 대한 관념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크다, 우리가 많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한자가 가지고 있는 또 속성 자체가 꾸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태백의 시 가운데 백발삼천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흰 머리카락이 삼천장이다. 길이로. 삼천장이면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길이로?
모르시죠? 3,000장이면 얼마나 될까요? 7,500m입니다. 7.5km다. 이게 어마어마한 뻥이죠, 그죠? 두 번째, 항우, 이제 잘 아시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항우르가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 역발산 기계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힘은 산을 뽑고 그 기세는 세상을 덮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뻥이죠, 그죠? 이것도 뻥입니다. 근데 뻥 중에서 제일 큰 뻥은요, 사마천이 칩니다. 사마천이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때 만약 내가 법에 굴복해서 죽었더라면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게 제일 큰 뻥입니다. 소 한 마리 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중에 한 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도 어마어마한 뻥인데, 이거 9마리 있어요. 그것도 숫자가, 구자는 극수 아닙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숫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과장법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글자가 쉽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넘어가는데, 이거 과장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런 과장법이 어디 있어요? 소 9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거다. 와, 어마어마한 과장법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의 과장법은 뭐 시라든지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국어의 과장도 생활화되어 있다.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해하는 코드는 네 글자로 지대물박이다. 땅은 크고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뻥하면 무협소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죠? 무협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이게 뻥 때문에 무협소설 읽는 분도 있어요. 1940년대에 나온 환주루주라고 하는 유명한 무협소설가의 촉산검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촉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30년 다 돼가나 한 20년쯤 됐겠네요. 20년 전에 이미 촉산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제 또래나 조금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창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홍콩 배우가 거기 촉산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게 다시 리메이킹 되기도 했어요. 촉산 검협전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언제 나왔냐? 1940년대에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자 엄내는 크기가 작은 술잔 정도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손에서 발사될 때는 그 빛이 결코 강렬하지 않다. 검보라와 짙은 남색이 번갈아가면서 번쩍이는데 뭐 그다지 기이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단 위력이 발휘되면 기광이 터지면서 화염이 위로는 하늘 저편까지 만길이나 솟고 아래로는 물속 깊이까지 꿰뚫고 들어간다. 삽시간에 사방천리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새까맣게 변해버린다. 이 음내의 폭발로 인해 날리는 재와 먼지는 하늘까지 닿는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모래와 돌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수없이 많은 불똥이 날아다니며 돌이 녹아 용암처럼 흘러내리기도 한다. 천리밖 먼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 마치 무지갯빛 불기둥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고, 이거 핵폭탄 터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핵폭탄 터지는 모습이에요. 1940년대 무협소설가가 무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구자음내라고 하는 무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뻥은 뻥인데 단순한 뻥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창의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발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핵폭탄 터지잖아요. 그죠? 이제 일본에 핵폭탄 터졌지 않습니까? 중국인의 과장되에 흐르고 있는 인문정신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국인의 뻥을 듣게 되면은 마치 기름기 많은 진한 향을 풍기고 있는 중국 요리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뻥이. 하지만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백발 삼천장처럼 이태백의 시처럼 또 사마천의 구일모처럼 그 안에는 인문정신이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구일모라고 하는 이 네 글자만 해도 사마천의 삶 자체를 대변하는, 자기 자신이 궁영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게 구일모처럼 기가 막힌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름과 향으로 뒤범벅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음식의 참맛을 알려면 젓가락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하게 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논리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한국식 뻥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뻥하면은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큰 소리 치기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니라 내가 뭐가 우리나라 뻥 가운데 제일 많은 뻥이 뭐 부산에 배 들어오기만 하면 뭐 내가 이거잖아. 그치? 그런 뻥 말고 좀 인문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좀 수준 높은 격조 있는 뻥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하고 대응을 해야만이 파트너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로서 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문적인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코드가 째째하게, 그죠?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복수하냐. 이게 째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째째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적거나 하찮아서 시시하고 신통치 않다. 둘째, 사람이 자잘하고 인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째째하다가. 근데 보복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복은 째째하게 해야지 진짜 보복이죠. 그래서 저는 째째함을 뭘로 이해했냐면 디테일로 이해를 했습니다. 디테일로. 지금 오른쪽에 저 사진은요, 제가 그 삼국지 다큐를 찍으면서 북경에 있는 공방에 가가지고 공예품을 돋보기로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돋보기로. 그 공예품이 뭐냐면 이겁니다.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담배를 넣어가지고 안에 넣는 무슨 호라고 하는데 코담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저게. 그게 아까 보신 거 이거예요. 제가 돋보기로 보고 있는 요렇게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거를 이제 보는데 그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어요. 바깥에다 그리는 거 아닙니다. 안에다 그립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물감 묻혀가지고 안에서 그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든 공예품입니다.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색깔을 입혀서 만든 삼국지 캐릭터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째째함의 이면에는 디테일이 깔려 있다. 디테일은 작죠, 일단. 그죠? 네.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음은 어디로부터 오냐? 큰 걸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것까지 다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대 물박을 첫 번째 이해했으면 두 번째는 박대정심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크고 넓고 정교하고 깊다라는 겁니다. 이게 박대정심입니다. 넓고 크고 정교하고 심오합니다. 이게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두 개의 코드입니다. 첫 번째 지대물박, 두 번째 박대정심입니다. 그래서 째째함의 뿌리는 알고 보면은 최대와 최다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많은 것.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최소와 최소가 나오죠. 그죠? 가장 작은 것과 가장 적은 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는 첫 번째 코드로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크기라는 큰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고, 서브 타이틀로, 서브 하위 카테고리로 지대물박과 박대정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알아두시면은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에는 가장 크고 많은 것에서 가장 작고 적은 것까지 공존한다. 째째함의 뿌리는 바로 이 다양함에서 디테일에 강한 중국인의 특성이 비롯됐다. 그러면서 오른쪽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청동기입니다. 네 발 달린 방정이라고 합니다. 저런 그릇의 종류를 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발이 4개 달렸기 때문에 사방 네모나다 해서 방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청동기인데 명문이 발견됐어요. 배 쪽에서 안쪽에서 후모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39년 은나라 마지막 도읍지인 은허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은나라 말기 기원전 약 12세기 전후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200년 전의 청동기입니다. 이 청동기가. 중국에서는 국보급, 최고 국보급 청동기인데 역사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높이가 133cm, 1m 33, 길이가 1m 10, 너비가 78cm, 무게가 무려 875kg 나갑니다. 약 1톤 정도 됩니다. 언제 만들었냐? 32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약 320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기입니다.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코드로서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요령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유물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면 청동기입니다. 중국은 청동기 나라입니다. 중국의 박물관 가서 보시면
어마무시한 청동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까무라칠 만큼 청동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동기를 이해하면, 청동기를 공부하면 또 중국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2부 넘어가기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